오준호 화이팅! 자, 내용 질문 같은 거. 우리 인문예술 3번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못 맞췄다는 것을 선생님이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 문제가 1번 그리고 3번 3번 4번 이렇게 세 문제를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네, 선생님.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예술 3번에 맨 처음부터 한번 읽어 나가면서 부분을 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문예술 3번입니다. 자, 첫째 번 줄부터 밑줄 좀 치도록 할게요. 전근대 사회에서 수도는 일반적으로 전 주민을 일원적으로 통치하는 국왕이 거주하는 도시를 지칭했대요. 그렇죠? 아무래도 국왕이 있는 곳이 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전근대 사회에서 수도라는 것은 일국 내에서 또 밑줄 할게요. 행정 위계상 최고의 위치를 점하는 도시. 그러면 이제 수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공간은 국가 권력의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주로 경도로 지칭되었던 조선시대의 수도인 한양 역시 국왕이 거주하는 곳이면서 또 밑줄 하겠습니다. 왕실과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과 기구들을 갖추어야 하는 공간이자 수도로서의 상징성을 드러내야 하는 당위가 중시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문단을 읽어봤는데 그랬더니 1번 문제에 보기 4번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3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문단을 읽었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는 종묘와 사직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3번 문제 보기 4번을 보시면 한양이 조선의 행정 위계상 최고의 위치를 점하는 도시로 결정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최고의 위치를 점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죠? 국왕이 있었기 때문이죠. 일국 내에서 국왕이 거주하는 곳이 당연히 행정 위계상 최고 위치가 됐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은 종묘와 사직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시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 한자가 나와 있어요. 주례의 고공기라는 부분을 괄호로 묶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두꺼운 꺽쇠가 되어 있는 부분과 얇은 꺽쇠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책 이름이고 고공기라는 어느 그 챕터라고 할까요? 네, 그 한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 제시된 도성계획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우선시했습니다. 우선 도성의 중심에는 궁궐을 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도성이 있었으면 도성의 중심에 궁궐을 둬야 되겠어요. 포켓몬 같은데? 이렇게 궁궐을 둬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국왕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상하 질서를 드러내고자 했어요. 또한 궁궐 앞으로는 곱게 뻗은 남북측의 큰 길을 중심으로 그럼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큰 길이 있어야겠죠? 좌우대칭적으로 주요 건물들을 배치함으로써 궁궐을 중심으로 한 이원적 공간을 창출하려 했다. 이는 하늘과 연결된 권력의 지상에 대한 일원적 지배를 상징하면서 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자 동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도성 공간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질서를 지상에서 구현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은 주례의 고공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모범적인 전형으로서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관아는 궁궐의 앞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궁궐 앞에 관아가 있어야 되겠죠. 관아라는 것도 지금부터 따지면 각 부처, 정부 부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장은 궁궐의 뒤에 위치해야 한다는 시장은 이쪽에 있어야 되겠네요. 면조 후시 원칙이나
궁궐의 왼쪽에 종묘. 자, 이제 종묘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궁궐이 이렇게 있으면 왼쪽이 어디예요? 이쪽이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종묘, 여기에 사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사직을 위치시켜야 한다는 좌조 우사 등이 주례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종묘와 사직은 수도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그 상징성을 드러내게 하는 제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시가 됐고요. 태조는 밑줄 합니다. 즉위 교서 첫머리에서 고려 왕조의 종묘가 성 밖에 위치하여 주례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좌조 우사의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고려와 달리 도성 내에 종묘를 건설할 것임을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유교적 원칙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와 조선은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2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뭐 3번에 1번도 지금 언급이 됐었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주례라는 책이 어느 정도로 위치를 하고 있는가, 주례라는 것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1번 문제에 5번은 맞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동아시아의 가장 모범적이고 전형적인 부분이어서 많은 국가들이 따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번에 5번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에 2번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요. 1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뭐 2번에는 1번이었고 3번은 4번이었고 자, 이제 4번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문단으로 가시면은 한양 도성의 공간 조성은 위와 같이 유교적 이념의 구현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지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자연의 수능을 중시하는 바로 아세요? 풍수지리의 영향. 네, 풍수지리의 영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죠. 태조 때 정해진 한양의 도성 공간은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의 형국을 지녔다. 한반도 조종산이라고 써있죠? 네. 내게 좀 이상해서 조종산이 백두산으로부터 내려온 산맥이 조산인 북한을 산을 거쳐 주산인 북악산으로 연결되었다. 주산의 왼쪽에는 좌청룡인 타락산이, 오른쪽에는 우백호인 일왕산이, 남쪽에는 안산인 목멱산이 위치하여 이들 네 개 산이 내사상을 이루었다. 주산이 북악산을 배경으로 명당을 잡아 경복궁을 안친 결과 군주가 거주하는 궁궐이 도성의 중심에서 다소 벗어나 북쪽에 치우쳐 위치했죠. 그래서 실제로 궁궐이 이 도성의 정확히 중앙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서 실제로는 이쪽에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쓴 거는 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은 거죠. 까만색으로 한 거는 이제 주례 공기를 따른 거고요. 성내의 중간에 동서의 중심 가로를 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길을 냈죠. 내고 이 가로 끝에 대문을 내렸습니다. 남쪽으로는 안산이 목멱산의 맥과 우백호의 맥이 이어지는 결절점에 문을 내요. 이를 남대문을 했어요. 여기 이제 남대문이 되는 거죠. 남대문에서 동서의 주간선으로 역시 굵은 선을 그어 그 연결점에 종루를 세웠습니다. 이 지점이 이제 종루에 해당이 되겠어요. 자, 육조 한성부 등에 관하는 면조후시의 원칙에 따라 경복궁 앞에 배치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저 파란 색깔 말고 검정 색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하는 면조시의 원칙은 주례 외지감자. 그럼 빨간색으로 할게요. 아, 네. 쌤 외지감자예요. 왜 외지감자냐면 네. 원래 이제 체형이 말은 그런 거예요. 궁궐이 중심에 있고 궁궐 앞에 이렇게 면조후시의 원칙에 따라서 있는 것인데 지금 요거를 북쪽으로 좀 치우쳤죠? 치우친 상태에서 면조후시 원칙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까만색으로 그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나는 빨간색으로 했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위치가 달라진 건 맞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나는 빨간색. 예. 예.
자, 그 다음 시장 역시 같은 원칙에 따라 궁궐의 북쪽에 위치해 하나 지형적 제약으로 인해 궁궐 정문에도 동쪽으로 비껴갔죠? 요쪽으로 이제 갔다. 요 얘기입니다. 시장이 요쯤에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쪽 첫 번째 문장을 좀 볼게요. 종묘와 사직의 위치는 좌조우사의 원칙을 따르면서도 각각 좌청룡과 우백호를 입지 근거로 삼아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4번을 고른 사람이 있네요. 주례의 도성 건설 원칙에 의하면 C는 본래 F에 위치해야 한다. F가 이 도성의 중심 정도잖아요. 여기 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북쪽으로 치우쳐서 C에 있게 된 거예요. 이거는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5번 알파벳 E는 한양의 지형적 특성에 의해 F의 시장은 줄의 원칙에 의거하여 입지가 결정되었다. 둘이 거꾸로 됐죠.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은 게 이 C죠. F죠. 원래 시장이 궁궐 뒤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앞쪽에서도 동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은 게 F고요. 줄의 원칙에 의거한 것이 알파벳 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5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은 다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사회문화 3번으로 갈게요. 사회문화 3번은 문제 2번, 3번, 4번. 정말? 지금 세 문제를 설명드리면 됩니다. 거짓말.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단은 넘어가고요. 두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빚이 없이는 경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한 번에 현금으로 집을 사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 현금으로 집을 산다고요? 네,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연봉 1억을 받는 사람도 정말 별로 없거든요. 1억을 받으려면 일단은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원장수. 그럼 일단은 오래오래 뭐라고요? 원장수요? 아니에요. 원장 선생님이 연봉 1억이라고요? 아니에요. 아니 원래 자영업자들은 연봉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수입이 1억이라고? 아니에요. 매출이 1억도 어려울 텐데. 농담이에요. 네. 매출 1억이 안 될 수는 없죠. 자, 어쨌든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어느 정도의 부채가 적정한 수준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개인의 연간 소득 금액 대비 상환하는 원금 및 이자의 연간 합계 금액이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정부가 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 규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소득 대비 얼마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대출받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웃긴 게 뭐냐면 대출을 받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돈이 없다는 얘기는 소득이 적다는 얘기잖아. 소득이 적으니까 그에 비례해서 대출금이 나오니까 대출액이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하죠. 돈 많은 사람도 돈이 필요 없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잘 나와. 돈 없는 사람은 돈을 안 줘. 좀 웃겨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죠. 자, 내가 보지마. 부채 상환의 부담이 소득 범위 안에서 관리되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부채도 관리를 해야 돼요. 이와 유사하게 밑줄 하세요. 정부 부채 규모의 적정성 판단에 흔하게 쓰이는 기준은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채가 있을 거고요. 이 정부의 부채가 GDP 대비 어느 정도이냐. 그러니까 GDP가 뭐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이다.
100만 원 중에서 정부 부채가 50만 원이다. 이건 조금 큰 편이죠. 50%는 절반 정도가 되니까 한 20%에 30% 이 정도가 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단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국가 간 정부 부채의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의 개념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정부 부채를 어떤 것을 집어넣어야 과연 이 부채가 생산대비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야 국제적으로 기준이 맞으니까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주로 쓰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기준에는 세 가지 범위의 정부 부채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는 국가 채무래요. 자, 첫 번째는 국가 채무인데, 이것이 이미 네모가 쳐져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기금상 빚으로 밑줄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직접적 상환 의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가 돈을 빌렸어. 그럼 그걸 갚아야 되잖아. 그게 국가 채무야. 이게 가장 작은 범위죠. 왜냐하면 두 번째, 다음으로 밑줄 하세요. 국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2번은 1번에 해당하는 국가 채무 플러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 이거를 뭐라 그래요? 괄호합니다. 일반 정부 부채. 그러니까 우리가 1번보다는 2번의 범위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럼 비영리 공공기관이 뭔지를 알아야 돼. 얘네가 무슨 빚을 가지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비영리 공공기관까지를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정부로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비영리 공공기관은 300개가 넘어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일반 정부 부채,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부채를, 자, 마지막으로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세 번째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 세 번째는 일반 정부 플러스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합니다. 그러면 2 플러스 비금융 공기업, 요거를 합친 거를 뭐라 그래요? 공공부문 부채. 요걸 또 바로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0여 개의 비금융 공기업이 있습니다. 진짜 기관이 많죠. 그런데 밑줄 합니다. 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이상의 어느 개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자, 국가 채무가 제일 작은 거고요. 그 다음이 일반 정부 부채, 그 다음 공공부문 부채로 점점 넓어지는데, 세 개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를 봐야 되겠어요. 네. 그 지하철공사 그런 거는 어디 포함돼요? 네? 비용이 아니야? 지하 비용. 비용인 줄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 네, 뭐 잘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안 나오는 거는 나도 잘 몰라요. 내가 여기 나와 있는 300개와 160개를 다 외우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네. 네네. 금융공기업은 국가 부채 자체가 아닌 거예요. 네, 아예 아니에요. 아예 어떤 거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이 중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 집계하여 밑줄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개념은 일반 정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많이 쓰니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서는 비금융 공기업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금융 공기업은 원래가 들어가지 않죠. 자, 그래서 정부 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 중 하나는 공적 연금의 충당 부채 포함 여부인데요. 그럼 일단 우리가 이 충당 부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적 연금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이 있는데 연금 지급은
지급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특징이 있어서 밑줄 하세요. 미래에 발생할 연금 금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산정한 거,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충당부채라고 한다고요. 충당부채.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연금을 지급해야 돼. 그거를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에 해당하는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그거를 충당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공적 연금의 충당부채 중 국제통화기금의 기준에 일반 정부 부채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쓴 게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게 메모하세요.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이런 것들은 일반 정부 부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 공무원과 군인의 경우 국가가 고용주체로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연금 지원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의무가 있음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의 충당 부채를 공개를 하는데요. 공개를 하는데 밑줄 대부분은 명시적으로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정부 부채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적용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부채가 어떻게 보여? 적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포함될 수 있다면 사실은 부채의 비율이 굉장히 커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부채를 관리해야 되는데 빼고 관리를 해버리면 좀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문단까지 읽어봤는데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2번에 2번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금의 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연금 금액을 가입자에 대한 빚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이 그대로 본문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미래에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거를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언젠가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해서 가입자에 대한 빚으로 인식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갚아야 되는 거니까. 2번은 맞는 거고요. 자, 3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국가 채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그랬습니다. 자, 보기 3번 보세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부 부채 개념 중 가장 좁은 범위에 정부 범위를 상정한다. 자,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일반 정부 부채가 맞아요. 그러나 정부 부채 개념 중에 가장 좁은 거는 요 세 가지 중에 얘가 제일 작죠. 그러니까 3번은 맞아요. 상정? 범위를 그렇죠. 그러니까 설정을 해서 그렇게 본다 뭐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5번을 보세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갖고 있는 부채로서 금융공기업 부채에 포함하지 않죠. 금융공기업 부채는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갈게요. 동그라미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일단 국채 규모가 좀 많이 넘었네요. 지금 1000조가 넘었으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미국의 어떤 GDP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말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정부는 그래요. 걱정할 거 없다. 81%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낮다. 54%밖에 안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했지만 마지막 세 줄을 볼게요. 전문가들은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한편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게 몇 번이었어요? 2번이었죠. 일반 정부 부채로 보면 여기에는 충당 부채가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같은 경우에 갚아야 될 돈이 너무나 많으면 부채 비율은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을 보세요. 국가 채무의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일반 정부 부채 규모를 이용할 경우에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가 채무는 54%밖에 안 되지만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 거기에다가 만약에 요거까지 들어간다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심할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 5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서 2번 빼고는 다 이제 한 거예요. 근데 2번을 한번 맞추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시느냐. 5번째 문단, 기업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연금의 충당 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주요 비교 대상인 선진국들의 경우 연금 개혁 등으로 재원 부족 문제의 심각성이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나는 정말 좀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는 한편 내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일할 자리는 많아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좋으면서도 기분이 안 좋아요. 눈물이 차올랐어 왜 들어. 갑자기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있기 때문에 이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래서 2번에 4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요, 재원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가겠어요? 네, 악화시키겠죠. 그래서 공적연금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나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많을 거라고. 젊은 애들이 일을 할 거 아니야. 걔네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노인들 공양하느라고 죽어.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 걱정이야. 그래서 나는 한 앞으로도 한 50년 정도만 더 일하려고요. 파이팅! 자, 그러면 나머지는 100세라고요? 6세 시대니까. 설마 내가 50살이라는 뜻은 아니지? 네.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거는 다 맞춰봤습니다. 자, 과학기술 3번으로 가시겠습니다. 그럼 저 이거 틀린 거 있어요. 알겠어요. 몇 번 틀렸어요? 저 2번, 5번 틀렸는데 제가 무슨 답을 채택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이다. 왜 이거라고 5번을 틀렸어? 틀렸으니까. 당황을 해. 나머지 번호 정답. 잠깐만요. 다 내려갔어. 1번에 4, 2번에 4, 3번에 5, 네? 4번에 5. 네? 아니, 아 깜짝이야. 사용구나 3번. 진짜 깜짝 놀랐네. 자, 4번에 5, 5번에 5, 6번도 5. 난 진짜 답변인데. 5번 틀렸어. 지금 뭐 사용구나 3번 불러준 거야. 당근한 3번에 5번 틀렸어. 네? 뭐라고요? 어떻게 설명하는 뭐가? 3번에 5번 설명했잖아. 5번이요? 3번에 5번이라고 설명했잖아. 아이씨. 뭘 들었어? 기억이요? 얘는 뭐 했어? 뭐라는 거야? 3번 문제 틀렸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5번 문제. 5번에 5. 몇 틀렸어? 답을 푸네 그러니까. 깜- 자, 5번 문제 보시면은 A에 들어갈 예문은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일단은 기억의 주장에 대한 찬반 입장의 논거입니다. 자, 기억 부분이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에 왜 포함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이 충당 부채가 공무원 군인연금이니까 결국 연금이랑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가입자에 대한 빚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갚아야 된다고. 그럼 결국에는 부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왜 넣어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고령화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들은 오래오래 사는데 일은 못해. 그러니까 계속 국가가 명시한 대로 계속 돈을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부채 비율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걸 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5번 문제를 보시면 시끄러워! 네. 5번 문제를 보시면 자 보기 1번 같은 경우에 주요 선진국은 연금 개혁을 했어요. 했으니까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넣을 수 있는 거죠. 2번 같은 경우 주요 선진국의 공적 연금 충당 부채 규모를 보니까 만약에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걸 넣어야 되겠는데 보기 5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공적 연금 충당 부채 산정 방법 이렇게 산정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산정하고 점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당 부채가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찬반에는 어떤 식으로 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과학기술 3번으로 가시겠습니다. 과학기술 3번은 앞에서부터 보죠. 그냥 본문을. 선생님. 다 틀렸나요? 아니야, 그건 아닌데. 6번 빼고 다 틀렸나요? 아니라고요. 재밌다. 자, 귀엽다. 여러분들 6번 빼고 다 틀렸나요? 재밌다 귀엽다. 자, 우리의 전화 발명자는 벨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벨 소리가 나면 이제 벨, 벨, 벨 하는 게 이 이름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사람이 있었죠. 뭔가 밥을 많이 먹을 것 같은 라이스가 있었대요. 그러나 동그라미 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라이스는 살아있는 동안 전화기의 발명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죽은 뒤에도 사실은 인정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긴 한데요. 왜 그런가? 두 번째 문장 가세요. 라이스의 밑줄. 라이스의 전화기가 음성을 전달하는 데 한계를 갖게 된 이유는 그의 전화기가 단속 전류를 사용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들 한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단속이란 말이 뭘 것 같아요? 짧은. 짧어? 끊을 때 끊어지고 이어지고 뚝뚝뚝뚝뚝뚝뚝 이렇게 간다고. 슉슉슉슉슉슉 빨로 가자. 그래서 단속 전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을 하더라도 계속 끊어져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기로 말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뒤에 읽어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음성을 분석을 못해요. 자음과 모음을 그거를 나눠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라이스의 전화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이제 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왼쪽에 그 송화기 부분을 보니까 송화기 위쪽에 동그라미가 구멍이 뚫려 있죠.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위에 철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네모 상자가 있으면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고 여기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요 구멍이 뭘로 막혀 있는지 알아요? 양피지가 요 속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 나팔처럼 생긴 부분에다가 정하나! 라고 말을 하면 그 정하나에 해당하는 그 음성의 진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진동이 양피지를 움직여요. 둥둥둥 정하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요 철이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된단 말이야. 닿을 때마다 전류가 흐르겠죠. 그게 이제 송화기의 그 선을 타서 전지를 넘어가서 수화기로 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한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180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나팔이 달려 있었는데 밑줄 하세요. 그 구멍을 통해 사람의 음성이 상자 안으로 들어와 양피지가 진동하면 중앙의 금속 단자는 양피지 위쪽에 고정된 다른 금속 단자와 접촉과 분리를 반복하면서 복잡한 패턴의 단속 전류를 발생시켰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를 그대로 읽어드릴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래서 뭐 쭉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 부분 보이십니까? A 부분부터 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송아기와 수화기를 이격하더라도 송아기에 들어온 소리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회로가 마련되면 얼마든지 먼 거리에서도 자, 수화기가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수화기 바로 하시고요. 네, 밑줄 쭉 치면 돼요. 금속 막대를 진동시킬 수 있었다. 이 방식으로는 송아기에 들어온 소리와 동일한 진동수의 소리를 수화기에서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들어와서 진동을 시켜서 소리를 발생시킬 수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 송아기로 들어온 음성을 전기 신호로 통해 전달하여 밑줄 서로 다른 모음과 자음을 변별할 수 있는 음파의 형태로 수화기에서 재생시킬 수는 없었어요. 음파. 이 수화기에서 재생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제 5번이 답이죠. 라이스의 전화기는 소리는 전달할 수 있었지만 음성을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3번에 5번은 맞죠? 그래서 음성을 변별력 있게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화기라고 말하기가 어렵다에 해당이 되니까 답이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되겠네요. 자, 벨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장치 만들기를 시도했는데 그가 라이스와 달리 발음을 변별할 수 있게 음성을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진동 전류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라이스는 단속 전류를 사용했어요. 벨은요 진동 전류를 사용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어쨌든 전류를 사용했다는 점이에요. 전류를 통해서 보냈다는 것이 공통점이지만 단속 전류냐 진동 전류냐 이 차이 때문에 얘는 전화기로 인정받지 못하고 얘는 전화기로 인정받은 거죠. 얘는 음성을 변별할 수 없었지만 얘는 변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876년 가보개혁도 이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허를 전화기에서 벨은요 바로 하세요. 액체 송화기. 그럼 이제 액체 송화기는 어떤 것인가를 밑줄을 한번 해볼게요. 원통의 아래에 얇은 막을 팽팽하게 펼치고 막의 아랫부분에 부착한 코르크 중앙에 백금선을 꽂아 아래로 내려 원통 아래에 감아놓은 물에 잠기게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라이스의 송화기라면 벨은요 이렇게 원통이 있고요. 그 아래에 얇은 막을 팽팽하게 이렇게 그냥 팽팽한데 이렇게 그린 거예요. 팽팽하죠. 팽팽하게 해놨고요. 그 막의 아랫부분에 코르크를 이제 부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앙에 백금선을 꽂아서 이걸 어떻게 해요? 원통 아래에 담아놓은 물에 잠기게 했어요. 요렇게 이제 물에 요런 식으로 잠기게 했죠. 그러면 요 얇은 막에 말을 해요. 정하라 그러면 하면서 하면 요게 답답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류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물에는 전기의 전도가 용이하도록 산을 용해했습니다. 산을 녹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도선의 한쪽을 담근 뒤 그 도선의 다른 쪽 끝은 전지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해서 이제 수화기 쪽으로 가는 거고요. 하나는 이렇게 전지에 이렇게 이제 이어서 만들어 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화기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간다 이거죠. 자, 원통 안에 대고 말을 하면 원통 안에 막이 진동하였고 막에 부착된 백금선이 물과 접촉하는 길이가 변하면서 전기 저항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들어가냐에 따라 전기 저항이 바뀌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변했습니다. 수화기 바로 할게요. 전자석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변하면 전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앞에 철편을 진동시켜 소리가 발생하는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렇구나. 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보세요. 얘도 전류를 사용했고 얘도 전류를 사용했지만 얘는 음성을 변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니고 얘는 가능했기 때문에 맞다.
그래서 3번 문제 1번이 답이죠. 라이스의 전화기가 전류를 통해 소리의 진동을 전달하겠다. 그것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다.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벨과 같아요. 다만 전류가 사용된 게 다르다는 얘기죠. 3번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시면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답은 3번이죠. 라이스의 수화기는 벨의 수화기와 같은 원리로 진동을 일으켰다. 뭐 당연히 아니죠. 네, 뭐 이건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거의 다 맞는 문제라서 좀 의외고요. 4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4번은 답을 보내준 사람 다 맞을 것 같은데요? 2번이 답이네요. 5번 문제를 틀린 사람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윗글의 기억과 보기의 비윤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윗글의 기억은 라이스의 송악입니다. 니은은 단속 전류 발생 장치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헬름 홀츠, 이름부터가 약간 독일식이죠. 단속 전류 발생 장치는 눕힌 철제 소리굽새의 가지 끝에 직각으로 부착되어 있는 핀의 끝이 작은 금속 용기 속에 담겨있는 수은에 잠기게 되어 있었어요. 네, 좀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본다면, 자, 소리굽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소리굽새 끝부분에 이렇게 수은, 침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이제 수은통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수은에 닿느냐 마느냐 닿느냐 마느냐 이러면서 진동에 따라서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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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소리굽새의 가지 끝에 직각으로 부착되어 있는 핀의 끝이 작은 금속 용기 속에 담겨있는 수은에 잠기게 되어 있죠. 소리굽새의 가지가 진동하면 일정한 세기의 전류를 공급하는 전지와 도선으로 연결되어 형성된 회로가 수은에 담겨있던 금속핀의 끝과 금속인 수은의 접촉 여부에 따라 끊겼다가 이어졌다를 반복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단속 전류란 얘기야. 뚱뚱뚱 뚝뚝뚝뚝뚝뚝 이런다고. 자, 단순한 패턴의 단속 전류를 생산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단속 전류가 눕혀져 있는 소리굽새의 가지 옆에 설치된 전자색에 흐르면서 소리굽새의 가지를 주기적으로 잡아당기게 되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쭉쭉 해서 전류가 발생을 해요. 그 전류가 이렇게 돌다가 얘를 또 가지 쪽을 끌어당겨. 끌어당기면 얘가 또 어떻게 돼? 움직여. 움직이면 어떻게 돼? 수은 속에 들어가. 들어가면 전류가 발생. 발생을 하면 또 어떻게 해? 가지를 흔들어. 계속 어떻게 해요? 돌죠. 자, 그런데 요 성화기는 음성이 양피지를 진동을 시키면 얘가 단속 전류를 딱딱딱딱 해서 만들어서 보내고 끝! 요 만든 단속 전류가 양피지를 다시 진동시킨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5번에 답 4번. 2번 고른 사람이 있는데 2번은 설명드렸습니다. 둘 다 똑같이 접촉 여부에 따라 회로가 연결되거나 끊어지는데 4번에서 뒷부분은 맞아요. 앞부분이 틀렸어요. 양피지를 진동시키지 않습니다. 양피지가 단속 전류를 만들어내고 끝이에요. 그럼 나머지 다 불러드릴게요. 1번에 2, 2번에 3, 3번에 1, 4번에 2, 5번에 4, 6번에 5.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 3번까지 설명을 드렸고, 뭐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벌써 덮은 사람이 있네. 추워요. 아, 추워요? 알겠어요. 그러면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가자 얘기야. 나 리딩 머시기 있어.